2022년 1월 텍톤 정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텍톤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텍톤 웨비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나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텍톤 투자자문은 글로벌 주식 액티브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농원리 상품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글로벌 초우량 기업에 소수 집중 장기 투자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 지역을 리서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면 명쾌한데 글로벌 성장 산업의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라 그러면 전기차 완성차부터 부품 소재까지 다 리서치를 해서 그 핵심 기업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 중국에 있으면 중국, 한국에 있으면 한국 포트폴리오에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반도체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체인을 모두 리서치를 해서 각각의 핵심 기업들이 있는 지역에 포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저희가 리서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발간 자료들을 내고 있고, 그 발간 자료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웨비나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월부터 해도 주식시장이 굉장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또 주식시장의 변동성만큼이나 산업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게임 산업 역사상 또 IT 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금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변화나 그 회사가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텍톤 투자자분의 박연호 매니저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텍톤 투자자문의 박연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많은 분들이 뉴스로 접하셨을 텐데요. 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에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와 관련해서 어떠한 또 우리한테 시사점을 주고,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가 이 블리자드 인수를 시작으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간략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일이었는데요.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 요 알림이 와서 속보로 핸드폰에서 봤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게임 회사를 순연금까지 다 포함해서 한 750억 달러 밸류로 인수를 한다라는 기사였었는데요. 그 다음날 우리나라 국내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이 인수가 일단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진행한 그 M&A이기도 했지만 일단 이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750억 달러라는 규모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M&A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링크드인 인수 때 260억 불 정도였었는데요. 그거보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죠. 지난해에도 뉘앙스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비해서는 규모가 굉장히 작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적으로 봐도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빅딜이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표에 보시면 역대 게임 회사들의 M&A 밸류를 이렇게 좀 차트로 나타낸 건데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딜이 압도적으로 가장 큽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이제 테이크-투 인터랙티브의 어떤 이 인수권도 사실 금액이 한 120억 불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규모 자체가 굉장히 이목을 끌 정도로 큰 규모였다. 그러면 저 마이크로소프트는 저 큰 금액을 다 현금으로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저런 현금을 다 지불할 만큼 충분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현금 흐름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제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활용 가능한 현금의 규모 중에서 한 40%에서 50% 정도 지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현금 능력은 워낙 출중하고 이제 현금 배당도 많이 하던 또 회사여서 그런 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규모는 큰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어떤 회사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근데 이 회사는 사실상 전 세계 1위 게임 개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텐센트도 있고 또 일본의 소니 같은 회사도 있겠지만 이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오리지널리티가 강한 그런 게임 개발사로서의 성격은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어떤 스튜디오 같은 개발사 중에서는 전 세계 1등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나 뭐 콜 오브 듀티나 또는 이제 캔디 크러쉬 같은 어떤 굉장히 강력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2020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0조 가까이 되고 영업이익률도 30%가 넘는 그런 회사입니다.
수령금도 사실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탄탄한 전 세계 1위 게임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저렇게 훌륭한 회사가 왜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가 되게 된 건가요?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해 실적이 저 정도인데요. 사실 그 한 3-4년 동안 굉장히 정체 상태였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임 IP 외에 새로운 IP를 이제 그 개발하는 게 사실 음. 게임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음. M&A나 이런 딜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음. 수령금이 블리자드 비즈니스 자체를 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이걸 굉장히 공격적으로 뭔가 M&A를 하기에는 텐센트나 소니나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는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정체였고 2020년도에 반짝 조금 매출이 이제 성장이 했지만 그것도 콜 오브 듀티라는 IP가 텐센트와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승화가 되면서 증가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조금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이제 상태의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굉장히 좋은 게임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성장의 어떤 돌파구를 찾기에는 혼자 힘으로 좀 힘들었다. 이렇게 그렇죠. 보이는 회사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이 회사가 지난해죠.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MAU라고 하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한 4억 명 가까이 됩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인수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만큼 게임 개발사로서는 굉장히 많은 이용자 수를 확보하고 있는 매니아층이 두터운 게임 개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이제 이 회사가 어떤 기존 IP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면도 있었지만 사실 조금 더 재밌는 것은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요 사건인데요. 이게 사실 국내에서도 기사화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어떤 사건입니다. 이게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사내 성폭력이나 성차별 관련 문제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불거졌는데요. 이걸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고발을 당했는데 회사가 이 고발에 대처하는 모습이 굉장히 이제 사회적 공분을 살 정도로 형편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나 이 회사 이제 근로자들이 지금 블리자드 정문에서 이렇게 피켓 들고 시위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많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빠졌네요. 예. 요 전까지는 사실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이게 매출이 그동안 좀 정체긴 했지만 콜 오브 듀티 모바일이 어느 정도 릴리스가 되고 이제 장사가 잘 되면서 분위기가 괜찮았었는데 이 사건 하나로 사실 굉장히 큰 폭의 주가 하락을 맛봤습니다. 재밌는 건 사실 이 당시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게임 사업부 사장이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블리자드랑 뭐 협업 관계를 재고하겠다 이런 말을 해서 또 실제로 더 빠지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제 이 인수를 딱 하고 보니까 이 사실 프리미엄을 줘서 이제 주당 45% 정도 프리미엄을 줘서 95불 정도의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이 가격대가 사실 그 콜 오브 듀티를 릴리스 됐을 때 지난해 주가 하락 직전 수준의 밸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싸게 인수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전격적으로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빨리 인수한 이유가 저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 비즈니스 자체에 어떻게 보면 좀 막혀 있는 부분, 빡빡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어떤 이 논란들로 인해서 회사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가격대로 인수를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괜찮은 어떤 IP를 저렴한 가격에 인수를 했다는 측면에서 이런 전통적인 관점에서 봐도 되게 좋은 M&A고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핵심은 이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 그렇죠. 있겠습니다. 네, 그게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 그 이번 주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빅리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권을 다루는 어떤 심층 보도에 나온 그런 차트인데 이게 게임이 빅텍들의 어떤 이제 이 영역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가 될 거다라고 하는 차트입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왼쪽에 있는 낮은 차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 세계 글로벌리하게 이제 영화 산업의 밸류를 매출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른쪽이 모바일, 콘솔, PC 게임을 각각 나타낸 건데 이제 다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게임 산업 전체로 따지면 글로벌리하게 한 2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영화 산업보다 뭐 한 4배에서 5배 가량 더 커버려요. 엄청 크네요. 굉장히 큰 시장인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이라는 컨텐츠가 앞으로
더 성장을 많이 할 것이고 이게 킬러 컨텐츠가 되면서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빅텍들의 어떤 이제 영역 싸움의 중심에 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였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만 이 게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게임을 호시탐탐 그렇죠. 노리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보면 1등 IP를 굉장히 싸게 그냥 인수를 했다. 이렇게 그런 측면의 어떤 기사였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요 차트의 중간에 있는 요 파란색이 콘솔 게임의 네. 매출액입니다. 이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540억 불 정도 지난해 한 60조원이 좀 넘네요. 2020년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한 3분의 1 정도가 콘솔 게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전 세계 게임 시장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콘솔 게임 시장은 되게 특이하게 한 3개 정도의 기업이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년도 차트긴 한데요. 사실 이 3개 기업 말고는 신규 플레이어가 거의 없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매니아틱한 성격이 강하고 콘솔이란 게임이 이제 비싼 기계를 사서 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이용자들이 이미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픽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이렇게 3가지 정도 기업이 이제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라는 기계를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비즈니스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갈고 닦아서 한 3분의 1 정도의 시장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플레이어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전에도 게임으로 상당한 어떤 시장 그렇죠.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던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이제 뭐 오피스나 아니면 윈도우 그렇죠. 운영 체제나 또는 최근에 클라우드 이런 것들도 생각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 게임 비즈니스에도 굉장히 영향을 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과정에서 이 M&A가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게임 시장이 성장하는 와중에 콘솔이라는 시장이 2020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조 원 정도 네. 되는 규모를 이제 형성을 했는데 이 콘솔이란 게임이 비쌌기 때문에 서구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장 포지셔닝이 되어 있던 네. 형태의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요것들이 비싸니까 당연히 그래픽이나 이런 사양도 좋고 게임성도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리고 이 게임들은 뭔가 이렇게 유료 아이템이나 이런 것에 매출을 기반한다기보다는 네. 그 게임을 돈 주고 실제로 사는 그런 IP 판매 비용, 네. 그다음에 또는 구독료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제 좋은 형태의 비즈니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싸서 아시아권에는 좀 덜 들어와 있었는데 이게 한 2, 3년 전부터 한국,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침투율이 낮았던 지역의 침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바일, PC, 콘솔 요 3가지 영역 중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 이 콘솔 게임 시장이라고 할 수 모바일보다도 오히려 있겠습니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최근 몇 년에 이제 왜냐하면 모바일이 한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는데 네. 이제 최근에는 이 콘솔의 성장률도 모바일만큼 높아진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 콘솔 시장의 헤게모니를 누가 잡느냐가 좀 중요한 시점이 왔는데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M&A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확 앞으로 가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인데요. 네. 이제 2021년 이 마이크로소프트 6월 결산이라 가지고 이제 2021년 6월 기준의 이제 연간 실적을 보시면 게이밍으로 분류하고 있는 매출이 153억 불 정도 됩니다. 크네요. 네, 네. 사실 굉장히 큰 규모고요. 네. 게임 회사 단일로 따지면 굉장히 큰 규모.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는 사실 10%가 안 되는 비중인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 큰 기업이니까요. 네. 근데 사업 보고서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듯이 이 게임 부분의 성장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이 전체 사업부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로스 드라이버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저로 대표되는 클라우드 사업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빠르게 성장해서 그로스 드라이버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네. 이 게이밍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원래 굉장히 신경 써왔던 특히 최근에 더 신경 썼던 그런 그로스 드라이버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아까 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한 80억 불 정도가 이제 연간 매출이 추가가 되면은 한 230억 불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미 한 13%에서 14%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한 15% 정도의 매출이 오면은 네. 이제 신사업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판단을 그렇죠. 하는데 그까지 왔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하게 되면 일단 소니보다는 더 큰 회사가 되는 건가요? 게임에서? 그렇습니다. 네. 일단 콘솔에서는 확실히 소니를 이제 제끼게 되는 거고 사실상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중국의 텐센트를 제외하면은 전 세계 최대 게임 사업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을 이렇게 이제
인수를 하면서까지 강화하고 있는데 음. 왜 이 정도로 게임에 신경을 쓰고 있냐? 이 사티아 나델라의 지난해 발언들에서 보면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사티아 나델라가 이제 굉장히 클라우드 쪽을 강조하면서 이제 CEO가 됐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부흥을 이끌었던 CEO인데 네. 지난해 컨퍼런스나 이런 곳에서 했던 워딩들을 보면은 메타버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거다. 우리가 새로 해야 될 비즈니스가 다 메타버스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의 보도 자료에서도 이 게임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우리가 현재 생각해 보면은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AR, VR 같은 것들을 기술적으로 활용하는 건데 네. 그게 지금 시중에 팔리고 실제 활용되는 영역이 게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VR 헤드셋 같은 거 끼고 네. 실제로 이제 가상현실 게임 같은 거를 실제로 지금도 즐기고 있고 네. 한데요. 예, 그러니까 게임 정도가 지금 유일하게 실제 메타버스가 좀 구현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얘들 표현으로 이제 블럭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본격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게임 관련해서 지금 게임 관련된 글라스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맞나요? 차세대 글라스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빅텍들 중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가장 구체적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메쉬라고 해가지고 저건 뭔가요? 네, 네.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메타버스 상에서 어떻게 보면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적 플랫폼인데요. 네. 이것을 지난해 공개를 하고 네. 지난해 말에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이제 업무 협업 플랫폼, 네. 협업 툴이죠. 네. 여기에 이제 이 메쉬라는 가상현실을 이제 결합을 시키겠다, 시범 테스트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메타버스에 많이 이제 좀 가까워져 있는 빅텍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팀즈라는 이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엄청 많네요. 성장률이 한 50%가 넘기 때문에 네. 아마 현재는 당연히 일일 이용자 수가 2억 명이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숫자인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메타버스나 가상현실 기술들을 도입한다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강점이 있는 이런 업무 쪽 소프트웨어로 메타버스를 본격적으로 좀 도입하겠다라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현재 출시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2라는 VR 하드웨어 기기입니다. AR VR 하드웨어 기기인데 이 기기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좀 시험 사용용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굉장히 비싼데요. 이거를 지난 CES에서 발표했듯이 퀄컴과 협업을 해가지고 좀 소비자가 편하게 쓸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이제 범용 제품으로서 차세대 제품을 빨리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회사가 메쉬라는 메타버스 업무 플랫폼을 이미 도입을 하기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홀로렌즈라는 하드웨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액티비전 블리자드까지 인수하면서 메타버스 쪽으로 굉장히 빨리 나가려는 그런 제스처를 하고 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네요.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3년 이제 차트 흐름이 이렇고 시가총액이 2,600조 원 가까이 네.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메타버스로 새로운 영역을 이렇게 나갈 거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기업의 시가총액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설명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요거를 요 실적과 연결해서 보시면 오히려 더 와닿을 텐데 어젯밤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그렇죠. 오늘 새벽에 발표했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분기 매출이나 이익 흐름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견조하고 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애플과 함께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로의 어떤 신사업 진출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와 같은 M&A로 생태계 확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속될 수 있는 지금 어떤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일단 발표 감사하고요. 일단 올해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라는 거를 가장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하게 해줄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저희 글로벌 이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글로벌 시황에 대해서는 저희 태풍 투자자문의 남동준 대표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신년 들어서자마자 글로벌 정치 자체가
워낙 연속적으로 이렇게 부진하다 보니까 다들 힘드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들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살아날 방법들을 또 생각해야 되니까요. 한번 저하고 그냥 간단하게 지금 현재 어떤 장세 특징, 이 장세의 특징이 과거의 어떤 사례들하고 비교를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국면들을 헤쳐나갈지 한번 뭐 간단하게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는 이쪽이 답이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그게 해답이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우리는 정답이 있지 않는 어떤 시장에 가고 있고요. 그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제가 버핏 그리고 우드라고 정했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강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상승 장세에서도 주도주가 있습니다. 어떤 주도주, 이렇게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들이 있고 하락장에서도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락 장세인데 누가 주도하느냐죠. 이게 장세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분홍색 그 ETF, 아크 ETF와 밑에 파란색으로 보이고 있는 이 버핏의 버크셔 해드웨이 주가인데요. 이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지난 한 1년, 2년간의 어떤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현재 장세 특징입니다.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조금은 더 드러납니다. 지금 이 하락 장세를 주도하는 것은 조금은 성장주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문샷 스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떤 거냐면 5년 내지 10년 이후에 기대값이 훨씬 올라와 있어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주식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이나 나스닥의 일반적인 평균 지수 대비해서는 이 밑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첨단 기술 기업, 그다음 바이오 기업, 기타 또는 스펙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벌써 버블이란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일단 돈을 버는 회사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못하고 캐시플로우가 5년 내지 10년 정도 계속 마이너스고 펀드레이징이나 우리가 아는 정자나 기타 다른 식으로 돈을 수혈하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회사들에서 이런 공통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한 15에서 20% 빠졌다고는 하지만 실제 장세를 주도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50%에서 70%까지 빠졌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로빈훗 같은 회사가 이제 80% 이렇게 빠졌고, 거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스펙이든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수혜를 통해서 지속되고, 다만 꿈은 굉장히 큰 주식들이 이 하락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락장세인데 하락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변동성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큰 장세에서의 결말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비교할 텐데, 마지막 머니 루징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캐시플로우를 플러스로 유지를 하고 있고 현금 보유를 갖고 있는 회사들마저 사실 무너진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파국으로까지 갈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버블이 오히려 잘 진행이 돼서 잘 나가는 기업들도 8, 90% 벌써 조정이 돼버린 상태고, 실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나스닥을 지탱하고 있는 회사들은 실제 마이너스 한 5%, 10%도 빠지지 않고 있는 이런 장세입니다. 만약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도 마이너스 한 20, 30% 가는 장세라고 하면 우리가 당분간은 상승 장세를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좋은 장세 속에서도 우리가 스트롱걸한 걸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애플 긴 장표니까 뭔 히스토리컬하니까 이거 보여주면 좀 감흥이 안 되시겠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한 2015년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리 인상을 계속 유지를 했던 거거든요. 15년 8월부터 2019년까지 계속 통화 정책 양적 완화를 줄이고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서 15년부터 19년까지 이 회사는 오히려 스트롱거를 계속
했던 회사죠. 우리가 앞으로 금리라는 조건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회사들을 골라야 될지가 이제 조금 저는 가늠이 되는 장표입니다. 아까 뭐 앞에도 말했듯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도 기존의 어떤 사업 구조가 또다시 변환이 되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캐시플로우가 또 얹어진 거거든요. 오른쪽에 보면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윈도우 95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30년 다 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 사이에 얼마만한 그 과정들을 거쳤는지 다 아시겠지만 새롭게 재편되는 사업의 핵심은 M&A입니다. 그게 M&A의 가장 핵심은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자체 캐시플로우를 가지지 않은 회사들은 앞으로 한 2025년까지의 기술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엄청 좋은 회사였거든요. 이런 회사들도 흡수되고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의 게임이 깜짝 놀랄 만큼 진행이 되고 있다. 저도 한 30년 있었지만 82조를 현금으로 주고 M&A 하는 거는 사실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속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은근슬쩍 이 차이나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후구통, 성구통을 통해서 본토로 들어오는 자금이 12월 달 월간 단위로는 최고였고요. 1월 달에도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또 핵심이 아시겠지만 지난 1년 반 정도 계속 긴축을 했던 차이나가 이제는 자금을 풀고 있죠.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고 중국은 금리 인하를 합니다. 어떤 팩트들이 이렇게 보이는지 좀 느끼시겠죠. 이게 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미국 금리 인상, 우리 인상, 뭐 일본 인상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각자의 경제적 토대나 경제적 어떤 그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정책적인 안들이 제시되거든요. 그래서 차이나도 거의 1년 반 정도 됐는데 사실 굉장히 견조한 편입니다. 뭐 이거는 뭐 또 다른 그래프지만 우리가 자꾸 상해 지수나 홍콩 지수만 보면 너무 괴롭긴 하지만 우리가 반도체 중국 본토의 반도체 지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훨씬 다른 방향들을 가고 있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우리가 스트롱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저에 있는 것들이 뭐 전국 전기차라든지 또는 중국 어떤 내연기관차의 어떤 성장률 저하의 전기차의 상향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 기반이 되는 게 사실 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2022년도 아마 캐파 투자하는 거는 사상 최고일 거예요. 분명히 이 산업의 언저리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칩 산업이 이렇게 수요가 쇼티지가 나서 증설을 한다는 얘기는 그 앞에 전방에 있는 IoT, ICT 우리가 또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AI나 메타버스 같은 그런 기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그 디맨드가 칩 수요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우리가 더욱 스트롱글해지는 회사들을 우리가 산업이나 회사들을 찾아낼 수 있다. 뭐 비관 속에서 제가 조금 낙관적인 팩트들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밀물들이 계속 오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이제 벌어집니다. 변동성은 고조가 될 거고 우리가 패닉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합니다. 근데 80% 빠졌는데 앞으로 패닉을 걱정하는 건 아니죠. 벌써 버블은 패닉을 통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회사들은 10% 20%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우리 바깥에 있는 기업들은 벌써 70% 80% 조정 중이에요. 그 변동성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고조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지수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적인 대안들이 금리 인하나 긴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미국의 환경이 달라지듯이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다른 각자의 성장들을 할 거고 평균적으로는 우리가 볼 게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체 지수를 사는 ETF나 성장주 큰 카테고리에 5, 60개 깔려있는 ETF를 산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전략입니다. 저 스트래티지의 핵심은 100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20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견딜 만한 주식들로 우리가 더 슬림해 나갈 거고요. 중국은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우리가 저가 매수할 만한 종목들,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반도체나 전기차의 상황들을 봐서 사실 더 비중을 늘려나갈 시점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만 하더라 중심을 가야 되지만 미국에서의 기업들의 포트폴리오하고
중국에서의 포트폴리오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 중심이고 20대 80이라고 하면 20%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대형주들이 많긴 하지만 대형주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라든지 기타 OS 그리고 그 관련되는 우리가 산업이 메타버스 그다음에 텍도 바이오텍 테크놀로지로 할 수 있는 바이오텍 정도로만 중심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목들이 더 좁혀질 가능성도 있고 미국 중국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펼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스케줄상 금리 인상의 스케줄들이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빨라져서 변동성의 폭들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3월 정도 분기 단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한 달 만에 그 변동성의 변동폭이란 것들이 거의 7분 능선에 와 있는 것 같고요. 버블도 벌써 터진 것 같아요. 벌써 터져서 일부 종목에서는 뭐 7, 80%의 조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스트롱한 부분들에 다시 한번 전략적인 재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격할 준비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꼭 이럴 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좀 질문들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혹시나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채팅창에 이제 궁금한 번째 사람. 것들 이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해주신 섹터, 이렇게 뭐 전기차, 반도체 굉장히 좋다는 걸 아는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런 것들이 소칭, 뭐 이렇게 성장주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적자 기업가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 이렇게 성장주 ETF, 아크 ETF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들의 한 60% 정도가 사실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피터블한 회사와 언프로피터블한 회사가 미국 시장에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중국은 조금 엉켜 있습니다. 워낙 밸류에이션이 높은 회사지만 거기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넣어줄 만한, 팽창시켜줄 만한 금리 인하, 그다음에 정책적 지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마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을 거고 거기는 프로피터블, 언프로피터블이 좀 애매해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언프로피터블과 프로피터블한 회사가 훨씬 더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특히나 저희들이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1년에 100조 버는 회사가 한 2,000조 정도 되는 거는 굉장히 성장주는 아닙니다. 뭐 아까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주이죠. 성장주이긴 한데 우리가 말하는 속칭 말하는 우리가 한 50개 올려놨을 때 거기에 들어간 성장주는 10년 후에 플러스가 나겠지만 플러스가 나서 한 1,000배 정도 오를 수 있는 주식이지만 9년 동안 마이너스인 회사는 우리가 성장주라고는 하지만 프로피터블한 회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그런 차이들이 아마 듀레이션의 싸움에서 아마 이렇게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아직 이익이 전혀 나지 않고 있는 뭐 바이오 R&D 주식이나 전기차 생산도 안 했는데 벌써 시가총액을 몇십조, 백조를 받는 그런 주식들에 대한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딜레이가 되는 거죠. 지금도 보면 오더가 떨어졌을 때 10,000대 한다고 했다가 5,000대 한다고 했다가 이 이유가 쇼티지가 계속 나는 거죠. 반도체도 쇼티지, 기타 셰시도 쇼티지, 안에 있는 모터도 쇼티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과거와 달리 보호무역제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스플라이 체인이 다 엉켜 있기 때문에 전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요. 차질이 빚어지면 당연히 고정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서 또 다른 쇼킹한 어닝이 나오고 또 한 번의 밸류에이션 싸움들이 이루어지죠. 굉장히 피곤한 싸움들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 한 2, 3년 동안 아니면 1, 2년 동안 굉장히 기대 수익률이 한 50% 나야지 이런 건데 실제로는 안전한 주식으로 우리가 20% 내는 싸움을 우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이 필요합니다. 물론 매매도 필요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중국 보여주는 지표들이 좀 인상적인데 외국인들은 지금 중국을 계속 순매수하고 있고 네, 또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중국은 또 금리를 내리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한 해 또 아니 앞으로의 중국 시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중국을 좀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중국에 대해서 시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본주의 반, 공산주의 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헤게모니로는 공산주의가 90% 정도 되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그냥 엉성하게 보면 미국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에 태핑을 합니다. 금리 정책.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번 해보고 시장 반응이 너무 거세면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또는 정책적으로 먼저 플랫폼 회사들을 규제하려고 하다가 또 여론이 너무 거세면 또 안 하기도 하고 지루해져서 흐지부지 되기도 하죠. 중국은 그렇지 않죠. 한번 뭘 한다 그러면 그냥 가버리는 거죠. 네.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아마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플랫폼이나 기타 그런 규제들이 벌써 2년째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진 거 없이 그 회사가 망하든 안 망하든 그 정책적인 안들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요게 이제 차이인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뭐 완화는 아니지만 그 정책이 먹혀들고 있거든요. 먹혀들면 2월 동계올림픽 그리고 10월 달 3분기 정도의 어떤 시진핑 정권이 다시 한번 다 연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완화될 거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저 같은 사람도 추정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이 정치적인 상황들이 경제에 반영된다는 게 조금은 잘 이렇게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정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특히 전기차나 반도체나 일부 섹터에서는 거의 그로스가 분기 단위로 거의 한 50%에서 100% 정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캐파를 거의 뭐 2배 내지 3배 정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 우리가 삼성전자가 1980년대 어려움을 겪고 90년대 후반부터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듯이 그런 큰 폭의 어떤 멀티플 상향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도 한번 또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특히나 한국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약하고 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지금 뚫고 있는데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황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게 한국 시장이고 저희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에서도 한국 시장이 제일 좀 어렵습니다. 좀 집중돼 있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두 종목이 좀 벗어나는 바람에 곤혹을 좀 치르고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2,700, 800 이렇게 넘기면서 사실 저점이 낮아져 버렸어요. 저점이 낮아져 버렸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의 흐름도 좀 불편해졌고 그다음에 배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번 LG 엔솔 때문에 수급들이 많이 왜곡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우리가 좀 러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조금 수급상으로 너무 왜곡된 이런 상황들이 솔직히 1월 말 정도까지는 해소가 돼야 우리가 어떤 저점을 논할 수 있을 것 같고 포트폴리오상의 전략은 저희들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제 콘텐츠라든지 우리가 충분히 글로벌하고 맞닿아 있는 어떤 바이오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반도체 쪽하고 바이오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인프라나 기타 다른 섹터로는 아직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산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어렵다는 얘기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저 웨비나 마치려고 하는데요. 연초부터 정말 대단한 주식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또 고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9월, 2021년 2월, 조금 더 나가면 2019년 11월 정도 굉장히 뭐라 그러죠? 급박한 쇼킹들이 있었고 그걸 해소하는 과정들이 글로벌하게는 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그게 특히나 파생 상품이나 ETF 시장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웩도독처럼 뭔가 확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놀라는 각도나 놀라는 폭을 저도 사실 굉장히 쪼잔하고 좀 소소한 사람이지만 과거에 10%에 놀랐다고 하면 이번에는 20%에도 그냥 과거의 10% 정도로만 놀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조금 스파크한 것처럼 쇼킹들이 있었지만 무던히 이제 이어져 온 거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파국을 맞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 계속 정책적인 대안들이나 통화 정책 기타 이런 것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급이 다 조정되고 펀더멘탈로도 다 조정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조심스럽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중기적으로도 계속 시장을 상승세로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포인트 삼아서 조금 요 변동성의 위기를 같이 한번 넘어가 보자. 이렇게 다시 한번 화이팅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되어서요. 2022년 1월 텍톤 웨비나는 여기로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웨비나나 레터나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